자, 중1 첫 시간에 배우는 게 증발과 응결, 입자운동에서 나오죠. 그지? 학교에서도 배웠지? 자, 증발이라는 것은 액체 표면의 물 분자가 기화로 자, 요 내용 들어가야 돼. 끓는 점 이하에서 기화되는 것을 우리는 증발이라 그러죠. 그지? 응결은 크게 두 가지. 수증기의 입자 운동과 온도가 내려가서 운동이 감소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입자 간 거리가 줄어서 인력이 커집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액체 표면 부분의 수증기가 뭐가 된다? 액체로 바뀌는 현상, 액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응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제 거의 다 줄었는데 여기 보면 요 컴퓨터 여기 밖에 물방울 맺혀 있잖아. 가장 대표적인 무슨 현상이다? 응결이다. 그리고 안경 끼는 사람들은 우리 이제 종종 한여름에 많이 경험했죠. 에어컨 되게 시원한데 앉아 있다가 차문 딱 열고 더운데 딱 나가면 안경을 확 왜? 안경이 너무 차가워진 상태에서 여름철 바깥 공기는 어때요? 공기 중에 수증기도 많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우리 차가운 안경 표면에 어떻게 물방울이 샥 맞죠? 이런 걸 우리는 응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원래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증발과 응결을 결정하는 요인에 증발이 되는 증발량이 응결량보다 많을 때 우리는 증발이 일어난다라고 배우고요. 증발량과 응결량을 비교했을 때 응결량이 더 많으면 우리가 볼 때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응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증발이 되는 증발량과 응결이 되는 응결량의 크기가 같으면 우린 이거를 무슨 상태라고 부른다?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포화 상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포화 상태 들었던 거. 어디? 용해도 할 때 들었다, 그지?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봐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매의 최대의 용질이 녹은 상태를 우리는 포화 상태, 덜 녹은 상태가 불포화였잖아. 맞지?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느냐면 요게 공기로 온다면 용매가 뭐가 된다? 공기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용질은 뭐가 된다? 수증기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공기 중에 일정량의 공기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배우게 된다?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개념을 배운다. 자, 공기의 양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공기 1kg에 정해졌죠?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녹아 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 그람 수를 우리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한다는 거죠. 일정량의 공기에 녹아 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 그람 수를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고,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 온도에 따른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올라갑니다. 이 선상이 포화 상태, 요 선 아래쪽 영역이 불포화 상태, 요 선 위쪽 영역이 뭐가 된다? 과포화 상태가 되겠죠? 세로축이 수증기량 단위는 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우리 2학년 2학기 진도에서 석출량 배운 거 기억하지? 혼합물에서 용해도 배운 거 있잖아요. 석출량 계산한 거. 그거랑 똑같습니다. 심지어 푸는 법도 똑같아. 석출량 할 때는 뭐가 중요했어요? 물 100g이 중요했죠. 맞지? 그리고 용질마다 그래프 모양이 어땠다? 숫자나 모양이 용질마다 달랐잖아. 약품마다 달랐잖아. 쉽게 말해서. 근데 얘는 뭐다? 공기 1kg당. 기준값이 바뀌고, 근데 얘는 공기의 수증기만 녹는 거잖아. 따라서 이 숫자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그래서 몇 번 풀어보다 보면 매번 똑같이 익숙한 숫자들밖에 못 봐. 왜? 정해져 있으니까 숫자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서술형 문제로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요 점에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수증기를 더 공급해 주거나, 맞죠? 혹은 온도를 낮추거나, 온도를 내리거나, 수증기를 더 넣어주거나. 오케이? 자, 일단 요 그래프를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 전에 기본 개념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했으니까 요거 빨리 정리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뭘 배울 거냐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이슬점이에요.
이슬점이라는 곳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현재의 수증기량을 기준으로 해서 온도를 낮춰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가 이슬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뭐냐면 포화곡선과 만나게 되는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해요. 즉 포화 상태면 지금 온도가 바로 이슬점이죠. 맞지? 그럼 불포화 상태인 어떤 점 하나가 있다면, 자, 불포화 상태인 점 P가 있다면, 이 P의 온도를 냉각시킨다 그랬잖아. 그럼 온도를 그대로 쭉 냉각해 가면 여기서 포화 곡선과 만나게 되죠. 맞지? 이때 그 포화 곡선과 만난 요 온도, 포화 곡선과 만나는 이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즉 이슬점이라는 건 특정 온도일 거고, 그러면 이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자, 다른 점 하나 찍어 볼게요. 수증기량이 더 많으면 이슬점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높아지죠. 맞지? 수증기량이 적으면 맞죠? 이슬점이 낮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슬점과 수증기의 양은 어떻다? 반비례에 가깝죠. 이슬점과 수증기의 양은 반대로 이동합니다. 그지? 그런데 자 이거 봐봐. 현행 온도에서 온도가 바뀌더라도 현재 온도 변화는 이슬점에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죠? 현재의 온도 변화는 이슬점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단지 수증기가 많으면 이슬점이 높아지고 수증기가 작으면 이슬점이 낮아집니다. 됐죠? 자, 82쪽. 자, 두 번째. 상대 습도. 습도는 사실 상대 습도와 절대 습도가 있어요. 절대 습도라고 하는 거는 현재 온도 자체를 말하는 거. 이제 지금 현재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자체를 절대 습도라고 그러고, 상대 습도는 자, 요거 분수 잘 보세요.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공기의 수증기량, 혹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분의 자, 요거 봐봐. 현재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현재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의 수증기량과 같죠? 이해가 되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백분율로 표현하게 됩니다. 오케이? 즉 포화 상태는 습도 몇 퍼센트가 된다. 따라서 포화 상태는 상대 습도가 100%. 그리고 요 그래프로 따지자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 습도 관련돼서 지금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럼 봐봐. 여기를 딱 잘라서 현재 공기량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전 P잖아. 그러면 이때 요만큼을 A라 그러고 요만큼을 B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이 공기의 상대 습도는 A분의 B 곱하기 100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은 이만큼이죠? 현재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요만큼이잖아. 그래서 얘가 선에 붙으면 붙을수록 상대 습도가 높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맞지? 자,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상대 습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봐봐. 온도가 올라가면 현재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겠죠. 맞지? 봐봐. 온도가 올라가면 A 값은 커지잖아. B 값은 그대로고. 맞죠? 온도가 올라가면 결국 포화 수증기량, 즉 A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내려갑니다. 따라서 언제 이슬이 맺힌다? 온도가 낮아지는 새벽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 자, 일단 요거 필기. 하루 중에 자, 그 밑에 그래프. 맑은 날 하루의 그래프 벼라. 맑은 날의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맑은 날 하루의 온도는 6시경. 6시가 언제죠? 해 뜨기 직전쯤 되겠지. 5에서 6시. 해 뜨기 전에까지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요. 해가 뜨면서 온도가 쫙 상승하죠. 몇 시까지? 14시 전후로까지 온도가 쭉 상승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온도가 내려옵니다. 그지? 그러면 이 하루 동안에 습도는, 자, 요게 온도고, 자, 그래서 습도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습도예요. 사실 요 부분에 별 변화가 없는 건 여기가 거의 100% 돼 있는 거야. 온도가 낮아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새벽에 응결이 되고 있다는 소리야. 자, 온도 그래프와 습도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완전히 대칭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요 내용을 봐야 돼. 맑은 날이라는 것은 외부에서부터 수증기의 유입이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죠.
물론 낮에 뭐 할 수 있다? 조금 증발이 더 될 수 있거나 하잖아. 그런데 맑은 날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슬점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흐린 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흐린 날 그래프도 배웠거든요. 흐린 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상해보자. 흐린 날. 흐린 날은 일단 기본적으로 습도가 거의 습도가 100%로 거의 유지가 돼요. 하루 종일. 왜? 흐리잖아, 지금. 엄청. 흐리거나 비 오는 날. 그리고 습도만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날은 수증기 자체가 많잖아. 포화 수증기 자체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이슬점도 되게 높게 잡혀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뭐 온도는 똑같은 위치는 그대로인데 하루 동안의 온도 변화 폭은 맑은 날에 비해서 적게 나타나겠죠. 이해가 되죠?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간단하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두 개 마저 기록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구름. 자, 구름과 단열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단열과 이제 사실은 물리학 원에 있는 연력학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참고로 살짝 이야기를 하고 가봅시다. 연력학 1법칙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무슨 소리냐? 어떤 기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잖아? 흡수한 열 에너지는 그 기체들의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면 그 입자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라는 게 증가할 거 아니야. 그 입자의 운동에 저장이 되거나 기체 팽창으로 외부에다가 어떤 일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스톤이 밀고 나오면서 다른 공기들을 밀어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증기기관이 대표적으로 이 일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안에 있는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만들고 수증기가 팽창해서 밀고 나오잖아. 맞죠? 우리 주전자에 물 끓이면 주전자 뚜껑이 들그득 하잖아요. 이게 올라오는 거잖아. 증기의 힘이. 그 힘으로 밀어내게 해서 바퀴를 돌릴 수 있게 하는 게 증기기관이고 증기기관차거든. 그래서 열을 흡수하면 운동에너지로 저장하거나 외부에 일을 한다. 요거를 연력학 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하는 형태의 공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연력학 1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단열 과정이란 무슨 소리냐? Q의 유입이 없이, 즉 Q가 0인 거야. 열 에너지를 흡수를 안 했어. Q의 유입이 없이 압력의 변화 등으로 기체가 팽창하게 되잖아. 기체가 팽창하면은 외부에 일을 해줘야 돼요. 피스톤, 공기가 밀고 나가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저절로 팽창이 되더라도. 팽창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단열 팽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되게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Q가 용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워. Q는 용돈. U는 통장. 통장 잔고. 내 통장에 저금된 돈. W는 소비한 돈. 이렇게 하면 제일 이해가 쉬워. 봐봐. 내가 받은 용돈.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용돈은 저금을 하거나 쓰죠. 문제는 대부분인 거지. 다음 주면 추석이잖아. 추석이면 용돈 받을 거 아니야. 받은 용돈은 어머니에게 저금되거나 내가 쓰거나. 맞아, 틀려. 맞죠? 과연 어머니한테 들어가는 돈은 우리 통장에 들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안 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 확인해 봐. 근데 어쨌거나 맞잖아. 그런데 그 중에 단열이란 용돈을 안 받았어. 얘가 0이야. 단열 과정이라는 말 자체가 Q가 0이야. 그게 Q의 유입이 없다는 소리야. 용돈을 안 받았는데 치킨이 먹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통장에서 돈 꺼내면 되죠. 알겠어? 아니면 친구 놈이 돈을 갚았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 하나를 당근마켓에 팔았어. 그러면 돈이 늘지. 알겠어요? 단열 팽창이 그거라고. 치킨 사 먹고 싶어서 통장에서 돈 꺼냈다. 끝! 쉽죠? 문제는 통장 잔고가 줄면 온도도 같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단열 팽창에서는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 말은 뭐다? 똑같은 형태로 해서 단열 압축을 하면 기체가 압축되면 받아들인 일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서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단열 변화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과정은
원래는 물리학 원 고등과정에 가서 배우는 개념이긴 한데 일단 요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잠깐만 기억합시다. 구름 생성에 필요해서 그래요. 알겠음? 그러니까 이 소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기체가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내려가요. 열 유입 없이도. 근데 기체가 압축이 되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지. 알겠지? 좀 이따가 보고 간단하게 저 통로는 잘 안 되긴 하는데 구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교실 안에서. 응? 일단 필기. 자, 봅시다. 구름. 자, 단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그러면 구름의 생성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내용은 일단 지표 부근에 공기가 상승해야 돼요. 앞에 다 적자. 지표 부근에 있는 공기가 위로 솟아올라야 됩니다. 자, 여기서 공기가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한 4가지 돼요. 첫 번째.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불균등한 가열. 뭐가 있다? 폭탄이 터지거나 화재가 생기거나 폭발 같은 게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거기에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위의 공기는 급격히 가열돼서 팽창해서 확 솟아오르겠지. 맞지? 두 번째. 바람이 산을 타고 이렇게 쭉 불다 보면은 산 능선, 산줄기를 타고 바람이 쭉 올라가겠죠. 맞지? 그래서 산 능선을 넘어가는 바람이 불어도 공기는 올라가죠. 땅 부근에서 저 높은 곳으로. 맞지? 세 번째.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대류현상에 의해서 따뜻한 공기가 솟아오르겠죠. 맞지? 네 번째. 저기압의 중심에서 공기가 솟아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기가 솟아오르게 되면 압력이 낮아져서 부피가 팽창합니다. 주변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서 요거를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 그러게요? 1학년에서 배우는데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 뭐? 맞죠? 이 과정이 바로 세 번째 단열 팽창이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요. 응? 그리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슬점을 통과해서 응결이 일어나는 거야. 봐봐. 어떤 공기가 단열 팽창에 의해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과포화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석출됐던 것처럼 여기서 요만큼 뭐가 된다? 응결이 된다는 거죠. 여기는 수증기량, 여기는 온도. 그지? 그래서 요 응결된 구름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구름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응? 그러니까 결국 지표 부근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어떻게든 상승만 하게 되면 어떤 원인을 가지고 상승하든지 공기가 상승만 하면 저절로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왜? 높은 곳은 압력이 낮잖아. 맞죠? 공기가 팽창하게 되고 팽창하는 과정에서는 열을 유입받지 못했잖아. 그지? 자, 팽창해도 부피가 느는 게 단열 팽창이라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 결과 이슬점의 통과로 수증기의 응결이 생겨. 그래서 생기는 게 구름이다. 오케이? 자, 84쪽 한번 펴봅시다.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지표면이 가열될 때, 공기가 모여들 때, 공기가 모여들 때가 바로 뭐다? 저기압인 거죠. 산을 타고 오를 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네 가지가 있다. 그지? 자, 그러고 나서 구름의 분류. 여기는 저군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의 이야기만 하는데요. 원래 정확하게는 고도까지 나눌 수 있는데 선생님은 그 고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외울 게 아니라서 고도를 크게 세 부분, 저층, 중층, 고층의 이야기를 가지고 구름을 설명할게요. 그리고 구름이 한 가지가 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름이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구름, 옆으로 발달하는 구름을 우리는 층운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는 깃털구름이야. 깃털구름, 우리 구름이 이렇게 깃털 하늘에 날려 있는 것처럼, 혹은 누가 학교 운동장 빗자루로 쓸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샥샥샥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층운이라 그래. 근데 구름이 몽실몽실 아래 위로 발달하는 구름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저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층에서 생기는 층운을 이걸 그냥 층운이라 그래. 저층부에 넓게 깔리는 이런 구름을 층운이라 그러고, 이게 중층부에 생기면 좀 더 연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름을 조심해야 되는 게 중층에 들어가는 글자가 고예요. 이건 고층운. 상층 구름, 거의 10km 가까이 엄청나게 높은 데 가면 진짜 딱 이런 느낌으로만 구름이 생겨요. 요건 이제 구름이 그래도 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를 우리는 권층운 혹은 권운이라고도 합니다. 그에 비해 저거는 구름이 좀 몽실몽실해요. 뭉게구름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 이게 낮은 거를 우리는 저군, 중층에서 생기면 고저군,
상층부에 아주 조그맣게 생기는 걸 권조군이라 그러고, 하나가 더 있어. 우리 소나기가 올 것 같은 구름 있잖아. 먹구름. 당장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은. 근데 그 소나기 구름이 엄청 진하게 옆으로 퍼졌어. 이거는 우리가 뭐라 부른다? 난충운. 근데 소나기 구름이 구름 자체가 엄청나게 세로로 크게 발달해서 저층에서 고층까지를 다 뒤덮는 구름이 생긴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는 정난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난자가 붙거나 란자가 붙으면 소나기 구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름의 이름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저군형 구름, 충운형 구름에 대한 설명만 나오는데 저군형, 충운형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가 전선 넘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필기. 자, 강수입니다. 강수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비, 눈, 우박 다 합쳐서 내리는 게 강수예요. 그러니까 강수량과 강우량은 다른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강수는 요거 물 숫자잖아. 강우 하면 여기에 우자는 뭐가 돼? 비우자란 말이야. 얘는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것. 그러니까 강수량, 이거는 그러니까 비나 눈이나 우박 내린 거를 모아서 녹여서 그 총량을 재는 거. 강우량은 순수하게 내린 비의 양만 재는 거. 그러면 눈은 어떻게 재느냐? 적설량이라 그래서 딱 그 정해진 판에 눈이 딱 쌓이면은 그 눈의 높이가 몇 센치만 쌓였는지를 재는 거. 그렇게 우리는 구별을 하고요. 이 강수 과정은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에서 내리는 비, 즉 저위도에서 내리는 비와 온대기후, 한대기후, 냉대기후에서 내리는 비로 크게 구별합니다. 실제로 저위도에서 내리는 비는 우리가 병합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온한 냉대에서 내리는 비는 빙정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소리죠. 혹시 저기 동남아시아, 필리핀, 사이판, 태국, 베트남에 가서 비 맞아본 사람?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어쨌거나 요쪽 지역 있죠? 사이판 요쪽으로 가서 비 맞아본 사람. 맞아봤어? 우리나라에서 비 맞는 거랑 느낌이 어떻게 달라? 그치? 비 맞아도 안 춥죠? 그게 참 신기하지? 봐봐. 우리나라는 한여름에 내리는 비를 맞아도 빗물은 차갑잖아. 그지? 맞잖아요. 한여름에 졸라 더운 날 비 맞아도 차갑잖아, 물은. 근데 동남아에서는 뜨뜻하죠, 물이. 온수 샤워하는 느낌 나지 않냐? 이래 서 있으면은. 맞잖아. 인정?
인정? 그죠? 그 차이가 이거 병합설과 빙정설의 차이입니다. 아까 우리 단열 팽창 때문에 시간 남으면 좀 이따가 여기 우리 뒤에 가도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저기 문제는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출력 강화 문제. 왜 부산에는 눈이 안 오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 거야. 자, 요거 일단 봅시다. 병합설이라는 거는 우리 단열 팽창 때문에 지표면에 이렇게 구름이 와가지고 비가 만들어지려면 병합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섭씨 영도선이 구름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존재합니다. 그 말은 이 안에 있는 구름은 전부 다 뭐로 이루어져 있다?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병합설은.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구름이 떠 있다는 거는 밑에서 상승기류가 받치고 있다는 소리잖아. 바람이 위로 솟아오르는 공기가 구름을 만든 거잖아요, 결국은. 맞죠? 아까 우리 구름 어떻게 생긴다 그랬지?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된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요 물방울 하나가 이렇게 삥 돕니다. 자, 물방울이 구름 사이에서 날아가면서 다른 물방울과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튕겨나나? 어떻게 돼? 합쳐져서 커져요. 그렇겠지? 특히 어떻게? 여기서 내려오는 동안 물방울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 동안 밑에 있는 물방울들하고 자꾸 충돌하면서 더 큰 물방울로 바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물방울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비예요. 즉, 병합설이란,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이 움직이다 합쳐져서 큰 방울이 되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병합설이라고 해요. 이렇게 떨어지는 물방울이니까 원래 물인 상태에서 물방울로 떨어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물이 미지근한 비야. 그래서 얘는 비가 미지근하게 내립니다. 그 온수 샤워하는 느낌으로 뜨뜻하게. 이해가 돼? 선생님, 그럼 우리나라는 왜요? 온대항대 냉대기후에서 이렇게 똑같이 구름이 생기더라도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섭씨 영도 시선이 상당히 구름 낮은 곳에 존재를 해요. 심지어는 뭐도 존재한다? 높은 곳에 마이너스 40도 선도 존재하게 됩니다. 공기 안에.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0도씨 밑에는 전부 다 물방울이에요. 40도씨 위에는 빙정이라 그래서 얼어붙은 얼음 결정이 존재를 해. 그러면 0도에서 40도 사이에서는 요 눈의 결정들과 요 물방울을 우리가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합니다. 관행각 물방울들이 중간층에서 이렇게 섞여 있게 돼요. 빙정하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요 사이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빙정과 결합해
수증기가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수증기로 가는 건 뭐죠, 이거? 증발이죠. 증발이 된 뒤에 승화돼 버립니다. 즉, 증발된 수증기가 빙정 얼음 결정 주위에 얼어붙어 버리면서 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커지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동안 안 녹으면 눈이죠. 녹으면 그렇죠. 비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의 비는 눈이 녹은 비가 내린 거지. 아까까지 저 위에서 뭐였다? 눈이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우박은 뭐가 내리는 거죠,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는 거 본 적 없어? 쌤은 한 두어 번 잡 부서지는 줄. 얼음이 떨어집니다. 후두두두두두둑 하면서. 우박이라는 거는 높센 구름이라고 부르는 정라운, 쉽게 말하면 소나기 구름이에요. 이 정라운에서는 상승하는 기류에 공기가 솟아오르는 바람의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삥 돌아서 눈으로 떨어져야 될, 눈이 돼서 이제 떨어져야 될 게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좀 더 과학적으로 쓰자면 융해와 응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 번. 눈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구름 속에서 눈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얘가 밑에서 떠받치는 바람 힘보다 더 무거워지면 내리면서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지면서 조금씩 녹아서 물로 바뀌기 시작하겠지. 근데 얘가 내려오면 상승기류를 타고 다시 튕겨 올라가는 거야. 한 여러 바퀴를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 껍질을 가진 얼음 덩어리가 되겠죠. 반복해서 여러 층을 가지는 얼음의 구조가 돼서 그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바로 뭐다? 우박이다. 알겠어요? 자, 지금 일단 저 칠판에 있는 강수에 대한 개념들 구별해서 좀 필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으면 눈, 안 녹으면 눈, 녹으면 비가 되는 게 무슨 설이다? 빙정설이다. 자, 필기.